매매 가격, 전세 가격 추이를 봅시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금리 올려도 매매가는 안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전세가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황 어떻죠? 매매랑 전세 그래프 똑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매매 전세 거래 가격 지수는 최근 하락세로 바뀌었죠. 1월부터. 변동률이에요. 근데도 매매 전세는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전세는 매매랑 다르다. 매매는 매매고 전세는 전세인데 매매는 보합, 조정. 차라리 이런 말을 했는데 전세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상승, 신고가, 계속 오른다. 왜 이렇게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매매는 솔직히 조장 안 해도 일단은 실수요들이 사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들. 그 다음에 요걸로 하겠다는 투기 수요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뒤늦게 쫓아 들어오는 공포 수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뭐 현황도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실수요 위주로 자극할 땐 뭐라 그래요? 평생 내 집 마련 못함. 지금 못 사면. 그 다음에 투기 수요 이야기할 땐 뭐예요? 벼락거지. 그리고 공포 수요를 유도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전세 난민이죠.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전세가는 절대 안 떨어진다.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는 떨어진다. 왜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는 떨어져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둘이 상호작용이죠. 자,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엄청 비싼 집은 영향이 좀 늦겠지만 2억짜리 집인데 여기에 전세가 이런 데는 막 1억 8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매매가가 1억 8천까지 떨어져 봐라.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1억 8천에 내놓으면 안 들어가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을 시킬 때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보단 싸게 내놓는 수밖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전세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4억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갭이 1억인데 전세 가격이 3억 6천으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1억 가진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데 1억 4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럼 1억 가진 사람보다 1억 4천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적지 않겠느냐. 밖에 나가봐서 10만원 가진 사람이랑 11만원 가진 사람만 비교해봐도 10만원 가진 사람보다는 11만원 가진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11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1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집합 개념으로 배웠을 때 뭐예요? 1억 4천 가지고 있는 집합은 1억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1억 가지고 있는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줄죠? 첫 번째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4천을 마련해야 돼. 근데 갭투기 수요들 어떻게 해요? 5억이 있어요. 갭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갭이 1억이고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사느냐. 그리고 1억 주고 5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4억은 만에 하나 있을 요 전세 수요가 나갈까봐 잘 예금해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잘 예금해놓고 이자 받으려고 전세 놓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잘 예금해놓고 있다가 나갈 때 돌려주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돼요? 다 갭투기꾼이지. 어떻게 해요? 5억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 5채 사죠. 그래서 자산 풀었다고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죠.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자산이 100억이 됐다. 강서구 같은 데 가면은 한 2억 정도 되는 빌라 많습니다. 화곡동 이런 데 가면은. 그러면은 요거 50채면은 50채를 바지사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2억짜리 50채면 100억이죠. 단언컨대 돈 한 푼도 안 들고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빵원으로 시작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내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5억 가지고 있는 거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4억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억씩 해가지고 1억씩 갭투기로 5채를 산다. 이런 사람들은 한 채라도 더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난리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억 4천이 요 4천만 원 마련 못하죠. 어떻게 힘겹게 마련했어요. 신용대출 받아서. 근데 다음 얘가 만기가 오네? 얘도 4천 더 필요해요. 그럼 각각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갭에 맞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갭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요?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게 기본이죠.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줄어든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가니까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쓰레기 같은 소리고 MB 때 전세자금 대출 풀어줘서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 더 풀어줘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다. 수요로 돌아가긴 뭘 돌아가냐. 돌은 소리지. 부동산업만 저러냐. 아니죠. 여기 114 여기도 뭐라 그래요? 전세값도 꺾였다. 강남, 송파, 용산 똘똘한 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중랑, 송파, 도봉, 마포 이런 데 떨어졌다고 하죠. 송파, 용산, 강남 이런 데 떨어졌다고 하죠. 지금 모든 지수들이 꺾였다. 아니 여기 아직 오르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여기는 부동산원보다 더 높게 나오죠. 어떨 땐 K보다 높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거고, 그 전까지 엄청나게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 전세가격 0.02% 하락. 아니 떨어진 데는 3개밖에 없는데 전세가격은 0.02% 하락이래요. 올라간 데 위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아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엘리트는 서초, 강남, 송파인데 서초, 강남이랑 그나마 비빌만한 데가 어디예요? 잠실이죠. 왜 엘리트예요? 선도 50 중에서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닌데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죠. 대단지이고 대표하는 단지이고 그런 단지들. 송파에는 엘리트죠. 여기가 수억 원 떨어진 거래가 나오고 있다. 최고가보다 7천만 원 하락, 1억 2천만 원 하락. 그리고 요거는 5억 차이. 요거는 또 맨날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특수거래 아니냐. 또 다른 대단지 레이크 팰리스 뭐 이런 데도 1억 8천 내리고 있고, 심리가 많이 죽어서 문의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전세 역시도 호가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7억 5천까지 전세가 나갔는데 5억 5천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억대에 이루어졌는데 4억 3천이죠. 이거 4월 3천이라고 돼 있어졌고, 이거 아마 기자가 못하는 거 자꾸 복구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4억 3천이죠. 또 6억 하던데 5억대 초반 11억 7천에서 2억 가까이 떨어진 10억. 맨날 이야기하는 거 요런 데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성북구, 창동역 어디에요? 도봉구 이런 데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강남은 쏙 빼죠. 강남이 하락세가 훨씬 더 큰데 전세가는. 전세만 그래요. 경매 9.7억 나왔습니다. 10억 아파트가 낙찰가율 100% 아래로 쭉 떨어졌다. 그래서 97.1%. 그런데도 뭐 어떤 거래는 낙찰가율 높아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도 안 나오죠. 낙찰가율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뭐다? 낙찰률. 낙찰률 잘 보도 안 해요? 왜? 낙찰가율이 실거래가 안 하면 매매 시장으로 따졌을 때 낙찰률은 뭐예요? 거래량이죠. 근데 지금 이게 낙찰률이 떨어졌는데 거래량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게 낙찰률은 매물 대비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졌다는 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낙찰 가율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낙찰 가율은 어때요?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때마다 경매 불장. 불장은 무슨 불장이에요? 불 붙은 거지 그냥 진짜. 불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죠. 그래서 남은 게 없죠. 호가 33억보다 10억 이상 났다. 저런 거 한 건 한 건 뜰 때마다 막 하나 막 예외인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경매였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봤자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낮았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와가지고 낙찰가율이 낮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했죠. 부동산 한다는 작자들. 다 그런 매물들밖에 없을까요? 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경매라는 거는 그냥 받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죠. 안에서 집 안 빼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장 가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막 배째하고 눕는 사람들도 많고,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막 와가지고 해코지 할까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긴 많은데 다 그런 거라고 할 거예요. 9억보다 낮은 가격,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 다 이렇게 되고 있다. 유찰돼서 이랬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유찰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유찰 안 되면은 낮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아,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수능이라며. 문전 성실을 이룬다. 공인중개사 하면 떼돈 번다. 떼돈 벌어요? 속은 거지. 공인중개사들도요, 버는 사람들만 오지게 많이 벌지. 양심적으로 중개하면은 얼마 못 벌고, 오른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두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가두리라고 몰아붙이는 데가 오히려 돈도 잘 못 벌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엄청나게 돈 되는 것처럼 계속 유도해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도 많은데 폐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창업 늘어난 것만 계속 강조를 하죠. 폐업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불장이면 폐업 안 할 것 같아요. 폐업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냐, 거래량이 박살이 났는데. 거래량 박살에 타격은 당연히 중개사들이 입죠. 왜? 매물 가지고 놀다 먹는 건데 한 단지에 공인중개사가 2개 들어와 있어요. 작은 단지도 2개 이상은 들어와 있는 단지들 많죠. 뭐 나홀로 이런 데 말고 좀 어느 정도 조금 규모 된다 하면 한 2개 이상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공인중개사는 2개인데 거래가 2건 떴어요. 한 건 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살나고 있죠. 봄 이사철을 앞둔 2월. 자, 이사철 아닌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여름 겨울은 이게 뭐 학군 이사철이라고 하죠. 봄 이사철, 가을에는 가을 이사철이라고 그랬죠. 가을 이사철 되면 뭐 전세가 폭등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근데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 닫겠다거나 팔겠다는 것도 앞으로 늘어날 거. 작년에 그 얘기했어요. 작년에 공인중개사 뭐 엄청나게 역대 최고로 창업했다. 근데 그만큼 역대 최고로 폐업해가지고 창업 숫자랑 폐업 숫자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에 공인중개사 제2의 수능하면서 계속 했는데 되는 거 있었어요? 지금 이 모양이다 결국에. 구라치던 것들 다 걸리고 있다.
결국 강력한 DSR 규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연속 감소세 이어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DSR이 뭐다? 소득 대비 대출이죠. 그런데 지금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0%가 넘어갔죠. 가처분 소득 대비는 200%가 넘어갔고 똑바로 적용되기만 하면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되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해외에서는 다 DSR 적용해서 가계대출 뺐는데 우리나라는 인재서에 적용했으니까. 그런데 LTV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집값 더 오른다고 말하는 인간은 제정신이냐. LTV 우리나라보다 계속 높았어요 그 나라들. 그런데 우리나라 폭등할 때 안 올랐어요. 왜? 거긴 DSR이 있었으니까. 금리 인상은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빅스텝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은 확실히 되고 빅스텝 전망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7, 8에 올린다고 하는데 7, 8에 월별로 올리느냐 빅스텝 한 번에 팍 올리느냐 그래서 한 파워로 줄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쪼개서 올리냐 아니면 확 올리냐. 그리고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대비 전에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시중금리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을 때죠. 그때는 기준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0.5%인데도 국채금리 2% 넘어갔다. 뭘 뜻하느냐. 7, 8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산 버블은 대공황 때보다 심하다. 집 내놓자마자 팔려. 이게 11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버블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오른 주제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똘똘한 채로 더 오를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올랐어도 똘똘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똘똘하니까 오르는 거죠. 서울, 강남은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LA나 뭐 이런 데보다 더 똘똘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강남보다 저렴한데도 거품 많이 꼈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똘똘한 채기 때문에 더 오른대요. 미국도 공급 부족이라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 줄었죠. 그런데 공급 부족이에요? 과거랑 비교해서 공급만 비교하면 뭐예요? 미국의 인구 상승세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고 오히려 하락세고. 인제서야 현금 비중 늘리래요. 조금 진짜 부자들은 미리 예측하고서 현금 비중 늘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인제서야 기사 나오면 늦은 거다 이미. 그래서 20년 8월부터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20년부터 뭐가 급격히 늘었어요? 시중 부동자금. 이제 와서 현금화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게 생기니까. 이것도 연착륙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대출 주의를 종료한다. 아니 코로나 지금 4만 명 5만 명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대출 주의는 종료한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규모가 돼요? 앞으로 한 4월쯤부터는 연체율 쭉쭉 늘어나는 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 대출 중에서 꽤나 많은 비중이 자영업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 이후에 뭐 오르고 뭐 한다고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떨어질 이유들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